제131장 피코도 환희호와 만나다. 피코도는 맹렬하게 계속 달렸다. 굽이치는 파도와 나날들은 흘러갔고 구명부표인 관은 여전히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비참하게도 이름만이 훌륭한 환희호라는 배가 나타났다. 그 배가 접근함에 따라 모든 선원들의 시선은 가위라고 불리는 커다란 들보에 쏠렸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포경선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8-9피트 높이에서 뒷가판에 가로질러 있었는데 보조 보트와 그 밖에 아직 의장되지 않았거나 망그러진 보트 등을 올려놓는 데 쓰였다. 그 배의 가위 위로는 전에는 포경 보트였던 산산이 부서진 흰 늑재와 몇 개의 파열된 판재 등이 보였는데 그 파괴된 배는 껍질이 벗겨지고 거의 산산조각이 되어서 허옇게 된 말의 해골처럼 틈투성이었다. 흰 고래를 보았소? 저걸 보시오. 뺨이 움푹 들어간 선장은 고물 난간에서 대답하면서 그 확석 나팔로 파괴된 배를 가리켰다. 잡았소? 그렇게 할 만한 작살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 상대는 대답하고 슬픈 듯 가판 위에 동그랗게 된 해먹을 바라보았다. 선원이 소리도 없이 분주하게 그 해먹의 가장자리를 맞추어 꿰매고 있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A여부는 퍼드가 두드려 버린 강철 작사를 갈라진 지주에게 벗겨내어 내밀면서 외쳤다. 낸트킷 인들이여, 이걸 보라. 나는 지금 이 손 안에 그놈의 죽음을 쥐고 있다. 이 칼날은 피와 번갯불로 단련되었다. 그리고 맹세코 이번에는 흰 고리란 놈이 저주받은 그 생명을 느끼는 지느러미 뒤의 뜨거운 곳에다 단련시키겠다. 노인이여, 신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길. 이것이 보이오? 그러고는 해먹을 가리키며 말했다. 5명의 힘센 사나이가 바로 어제까지 살아서 벌쩍벌쩍 뛰었는데 밤이 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 이건 그중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거요. 장례는 저 사나이만이요. 다른 사람은 죽기도 전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어. 당신은 그들의 무덤 위를 달리는 거요. 그러고서 자기 배의 선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봐, 준비는 되었나? 난간 위에 판자를 놓게 시체를 들어 올리라. 됐다. 오 신이여. 손을 쳐들면서 해먹 쪽으로 나갔다. 부활과 생명을. 활대를 앞으로, 키를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A여부는 그의 선원들을 향해 번개처럼 외쳤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피코도호가 속도를 충분히 내기도 전에 시체가 해면을 철썩하고 때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아니, 그 속도가 나오기도 전에 사방으로 튄 물방울이 죽음의 물 세례를 이 배에 뿌렸는지도 몰랐다. 절망한 환희호를 A여부가 그대로 두고 떠났을 때 피코도의 고물에 매달린 기괴한 구명부포가 뚜렷이 보였다. 봐라, 저걸 봐라, 모두들. 환희호의 뒤쪽에서 불길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봐, 그 배에 탄 친구들, 그대들은 이쪽의 슬픈 장례에서 도망치려 해도 틀렸어. 그대들의 공무니엔 그대들의 관이 버젓이 매달려 있지 않은가? 제132장 교향곡. 강철같이 파란 맑게 갠 날이었다. 대기와 물의 창공은 온통 푸른 빛에 녹아들어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상념에 젖은 하늘은 온화하고 투명한 순수로 가득 차 여자의 얼굴 모습을 연상케 했고 그와 다르게 씩씩한 바다에는 잠든 산손의 가슴처럼 길고 세차게 일렁이는 물결이 넘실거리며 대조를 이루었다. 여기저기 하늘 높이 하얀 날개를 지닌 반점없는 작은 새가 날고 있었다. 그것은 여자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상념이었다. 그러나 바다의 여기저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푸른 곳에는 거경이며 황새치며 상어가 오가고 있었다. 이것은 남성적인 바다의 강하고 잡잡한 사육적인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내면적으로는 상반되면서도 그 끝으로의 나타남은 다만 음령적인 기분의 대비에 지나지 않았다. 그 두 개의 것은 하나로 보이고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다만 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늘의 태양은 제왕과 같이 이 부드러운 하늘을 마치 신부를 신랑에게 주듯 용감하게 물결치는 바다에 건네주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띠를 두른 듯한 수평선에서는 부드럽게 떨리는 듯한 움직임, 적도 부근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가련한 신부가 기쁘면서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사랑의 놀라움으로 앞가슴을 내맡기는 움직임과 같았다. A여부는 아침의 해맑음 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서 있었다. 비틀린 자세로 못 박힌 듯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얼굴은
주름 투성이에 울퉁불퉁하고 길들이지 않은 매처럼 단호한 표정에 그 눈은 불탄 자리의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타고 있는 석탄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이윽고 상처나고 찢어진 헬멧 같은 이마를 소녀 같은 하늘의 이마 쪽으로 치켜들었다. 창공의 불멸의 젊음, 순결함이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날개짓하는 날개 생명체여 대기와 하늘의 아름다운 동심이여 그대들은 늙은 에이허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고뇌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나 나는 눈웃음 짓는 요정 미리엄과 마사가 늙은 아버지 주위에서 무심하게 장난치며 불타버린 분화구 같은 머리 가장자리에 난 곱슬곱슬한 머리단을 만지작거리고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에이허브는 성강구를 떠나서 천천히 갑판을 가로질러 뱃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가 바다의 깊이를 확인하려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의 그림자는 물속에 더욱 깊이 가라앉아 갔다. 그러나 매혹된 공기 속의 아름다운 훈향이 잠깐 동안은 그의 영혼에서 사악함을 몰아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기쁨에 참 밝은 대기, 사랑스러운 하늘이 드디어 그를 애무하고 세계, 오랫동안 무정하게 그를 가까이 하지 않던 계모,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세계에 대해서. 세계는 이제 자애로운 팔을 뻗쳐 보기 흉한 그의 목에 감고 아무리 고집세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녀에게는 그를 구원하고 축복할 마음이 있다는 듯 기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늘어뜨린 모자 그늘에서 에이허브는 바다를 향해 눈물을 흘렸다. 그 넓은 태평양도 그 작은 한 방울의 눈물보다 풍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타벅은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난간에서 깊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는 그 진심 속에서 주변의 정밀의 중심에서 설며시 다가오는 무한한 흐느낌 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다.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또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살그머니 접근하여 다가섰다. 에이허브는 돌아보았다. 스타벅. 네. 오 스타벅. 어쩌면 이렇게 바람이 부드러운가. 어쩌면 저다지 하늘이 부드러운가. 오 이런 날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나는 처음으로 고래를 잡았다네. 18살의 소년 작살잡이였었다네. 40년 전의 일이야. 옛날이었지. 40년 동안 나는 고래를 쫓기만 했네. 40년 동안 고생과 결핍, 위험, 그리고 폭풍 같은 생애였네. 40년 동안 냉혹한 바다에 있었네. 40년 동안 에이허브는 바다의 공포에 도전하고 40년 동안 평화로운 육지를 버렸었네. 스타벅. 사실 나는 그 40년 중 육지엔 3년도 채 있지 않았네. 나의 생애를 생각하면 황량한 고독이라 할 수밖에 없네. 선장의 고독이란 돌로 쌓인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와도 같은 것일세. 외부의 푸른 들판으로부터의 동정 같은 건 거의 들어올 틈도 없었네.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기니아 해안으로부터 실려나가는 노예와도 흡사한 고독한 지위의 나날이었네. 그런 걸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그저 반쯤만 멍하게 느꼈을 뿐이네. 어쩌면 그 40년 동안 나는 소금에 말린 음식만 먹어왔던 것일세. 나의 영혼에 어울리는 메마른 양식이었던 모양일세. 육지에서 몹시 가난한 사나이도 매일 신선한 과일을 차지하고 세상의 신선한 빵을 잘라 먹는데 나는 곰팡이 투성이인 빵 조각을 먹으며 50이 넘어서야 장가들어 소녀 같은 아내 곁을 떠나 대양을 몇 개나 사이에 두고 있단 말일세. 장가든 다음 날에는 결혼 첫날 밤 잠자리 베개에 움푹 팬 흔적 하나만을 남겼을 뿐 K폰을 향해서 출항했었네. 아내 말인가? 살아있는 남편을 가진 과부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다네 스타벅. 나는 그 소녀와 결혼함과 동시에 그녀를 과부로 만든 것일세. 그 뒤에도 오로지 격정, 흥분, 뒷걸름, 피, 거른 이마가 있을 뿐인 이 늙은 에이허브는 몇천 번이나 보트를 내려 미친 듯 거품이는 바다에서 원수를 쫓았던 걸세. 사람이라기보다는 악마였네. 참으로 어리석은 40년이었네. 정말 어리석은 일일세. 에이허브는 늙어 빠진 바보였지. 무엇을 위한 조급한 추적인가. 무엇을 위해 팔에 마비가 일어나도록 노를 잡고 작사를 움켜쥐고 창을 들었겠나. 지금 에이허브는 그것으로 얼마만큼 더 돈을 벌고 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건가. 보게, 오 스타벅. 이 번거롭고 귀찮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나에게서 가련한 다리 하나를 떼어가다니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자, 이 늙은이 머리카락을 헤쳐주게나. 눈이 가려 보이지 않으니까 울고 싶어지는군. 이런 잿빛 머리는 제 속에서가 아니면 나지 않지. 그런데 스타벅, 내가 몹시 늙어 보이나? 몹시?
나는 낙원에서 쫓겨난 뒤 대대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비틀거리는 아담이 된 것처럼 심하게 숨이 차고 등이 굽어서 곱사등이 된 것처럼 느껴지네. 신이여 신이여 오 신이여 나의 심장을 박살내고 나의 머리통을 깨뜨려 주십시오. 조롱 조롱이여 잿빛 머리카락의 괴로운 몸을 깨무는 조롱이여 나는 그토록 행복했기 때문에 그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게 되고 참을 수 없도록 늙어 보이기도 하고 몸에 느끼기도 한단 말인가. 스타벅 가까이 와주게. 인간의 눈을 내게 보여주게. 바다나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아니 신을 우르는 것보다도 그 편이 좋지. 오 이것은 마법의 거울인가. 푸른 대지여 밝은 난로가여 나는 그대의 눈동자 속에서 나의 아내와 자식을 본다. 아니 배에 머물러 있어라. 배에. 내가 보트를 내려도 내려서는 안 된다. 낙인이 찍힌 에이허브가 모비딕을 쫓을 때 그대는 배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같은 위태로움이 자네에게 덮쳐서는 안 된다. 안 되지 아무렴. 내가 자네의 눈동자 속에서 보는 머나먼 고향집에 그런 위험이 덮쳐선 안 되는 거지. 오 선장님 고귀하신 분 훌륭하신 노인이시여 결국 무엇 때문에 저 저주받은 고래 따위를 쫓아야 한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갑시다. 이 지옥의 바다에서 뛰쳐나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내와 아들 스타벅의 아내와 아들은 그 형제나 자매들의 친구들과 같이 청년기의 동반자입니다. 선장이여 마치 당신의 부인이며 아이들이 당신의 사랑에 차고 동경에 찬 부성적인 노년의 동반자이듯 말입니다. 갑시다. 다시 갑시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바늘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오 선장님 다시 그리운 낸트킷을 버리고 얼마나 유쾌하고 명랑하게 우리의 배는 바다를 굴러가겠습니까? 네? 선장님 낸트킷에도 꼭 이처럼 평온하고 맑게 날씨는 있지 않습니까? 있고 말고 나는 보았네. 여름날 아침에 말이야. 그렇지. 지금쯤은 그래. 지금은 아이들이 낮잠 시간이지. 조금 뒤엔 그놈은 기운차게 일어나 침대에 앉고 그 녀석의 어머니는 그 녀석을 보고 나에 대한 이 식인종 같은 늙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버지는 지금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돌아오셔서 아가와 함께 뛰어놀 거라고 말일세. 나의 메리가 보이요. 그녀는 약속했어. 매일 아침 아가를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배를 제일 먼저 찾겠다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젠 됐어. 우리 낸트킷으로 향합시다. 자 선장 진로를 정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보인다. 창가의 아가의 얼굴, 언덕 위의 아가의 손. 그러나 그를 외면한 에이허브는 병든 과일나무처럼 떨며 시커멓게 썩은 마지막 과일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건 무언가? 이 무슨 이름 없고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것인가? 우리를 잘도 속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군주와 잔인무도한 황제가 내게 명령해서 나를 모든 본연의 사랑과 정을 배반하게 하고 이 몸을 부단히 틀어막고 밀고 나가고 부딪히게 하고 올바른 본래의 마음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에 무모하게 덤벼들게 하는 것인가? 에이허브는 과연 에이허브 자신인가? 지금 이 팔을 죽게 된 건 나인가? 신인가? 아니면 무엇일까? 그러나 만일 웅장한 태양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심부름하는 사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또 단 하나의 별이라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지 않고는 회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조그만 하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이 조그만 하나의 두뇌가 사색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인가? 그 고동을 치게 하고 그 사색을 하게 하고 그 생을 영유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신일 테지. 신께 맹시하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기 있는 양모기처럼 빙글빙글 돌려지고 운명은 지렛대와 같지. 그리고 보게 언제나 미소 짓는 저 하늘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바다를 보게. 저 물고기 엘피고를. 누가 저놈에게 나는 물고기를 쫓아가서 물어 뜯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한단 말인가? 살인자가 가는 길은 어딘가? 재판을 해야 할 사람이 법정에 끌려나갈 때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군가? 그러나 평온한 바람이여 평온하게 빛날 하늘이여 공기는 먼 목장으로부터 불어오는 듯 향기롭구나. 스타벅 동물들은 어느 안데스의 산비탈에서 근초를 만들며 풀을 베다가 막 베어낸 풀 속에서 잠이라도 자는 것 같군. 잠 말인가? 그렇군. 우리는 어떻게 활동하건 모두 드디어는 들판에서 잠들게 마련인 거야. 잠 말인가? 그렇지. 작년에 내던지던 낫이 베어지다만 풀 그늘에 누워있듯이 풀은 풀 속에 녹슬고만해. 스타벅. 그러나 1등 항에서는 절망한 나머지 시체처럼 창백해져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
A여부는 갑판을 가로질러 반대쪽 배전에서 바다를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의 수면에 비친 이글거리는 두 개의 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패들과 꼼짝도 하지 않고 같은 난간에 기대고 서 있었던 것이다. 예, 133장입니다. 이제 3개의 장이 남았는데요. 모두 이제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아마 모비딕을 추적하는 모양이죠. 네, 클라이막스입니다. 제 133장 추적 그 첫날. 그날 밤 자정께 늙은이는 습관처럼 기대어 있던 성강구로부터 걸음을 앞으로 옮겼는데 얘의 뱃물이 구멍까지 왔나 싶자 갑자기 굉장한 기세로 얼굴을 쑥 내밀고 마치 배에서 기르는 영리한 개가 바다의 대기 속에 접근해 온 야만인들의 섬을 냄새 맡는 듯한 얼굴을 했다. 고래의 낌새가 느껴진다고 확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있는 향유고래가 매우 먼 곳까지 발산시키는 특이한 냄새가 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코에 풍겨왔다. A허브가 나침반과 풍신기를 조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냄새가 풍기는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즉시 배의 진로를 약간 돌리고 돛을 끌어당길 것을 명령했을 때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선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행동을 취한 긴급 방침이 옳았음이 새벽녘에는 이미 명백해졌다. 눈앞의 파도 위에 기다랗게 세로줄 무늬가 그려진 미끄러운 수면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처럼 매끈했고 그것을 에워싼 주름진 잔물결은 마치 깊은 급류가 흐르는 강의 하구에서 빠르게 부딪히는 물결 속에서 광택나는 쇠조각처럼 빛났다. 돛대 꼭대기로 올라가라. 전원 집합. 세 가닥으로 갈라진 지렛대의 끝으로 앞갑판을 요란하게 두드리면서 대구가 대심판의 병력처럼 잠자는 사람들을 두드려 깨우자 그들은 즉시 옷을 손에 움켜쥔 채 나타났다. 무엇이 보이나? A여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윗돛, 보조돛, 위도 아래도 모두 양현 모두란 말이야. 모든 돛이 팽팽하게 달렸을 때 그는 큰 돛대 꼭대기에 몸을 매달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던 구명밧줄을 풀었다. 곧 그 몸은 매달려 올라갔는데 3분의 2가량 올라갔을 즈음 첫째 돛대와 둘째 돛대 사이 수평한 공간을 통해 앞을 내다보더니 공중에서 갈매기 울음소리와 흡사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물뿜기다. 뿜고 있어. 눈산 같은 혹이다. 모비딕이다. 세 개의 망루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외침에 선동되어서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이름만 들어온 유명한 고래를 버리고 삭구를 향해 몰려들었다. A여부는 이제 다른 망루에서 몇 피트 높이의 자리를 잡았고 태슈태구는 그 바로 아래의 둘째 돛대 꼭대기에 서 있었으므로 이 인디언의 머리는 A허브의 발 뒤꿈치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 높은 곳에 선 고래가 뚜렷이 몇 마일 앞에 보였고 큰 파도가 물결 칠 때마다 높고 빛나는 혹을 나타내면서 묵묵히 규칙적으로 물을 높이 뿜어 올리고 있었다. 미시를 믿는 선원들에게는 아득한 옛날 달박은 대서양이나 인도양에서 본 저 조용하고 쓸쓸한 물뿜기처럼 보였다. 아무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단 말인가? A여부는 주위에 망보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쳤다. 바로 그 순간 선장님과 함께 발견했었죠. 그랬으니까 외친 거죠. 태슈태우가 대답했다. 뭐가 동시란 말인가? 동시가 아니야. 그렇다. 스페인 금화는 내 것이다. 그건 내 것이 될 운명이었어. 나 이외에 아무도 흰 고래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보라고. 뿜는다. 뿜는다 말이야. 또 뿜는다. 보라. 또 뿜지 않나? 길게 꼬리를 끌며 물결 치는 듯한 목소리로 규칙적인 고래의 물뿜기에 박자를 맞추어 외쳤다. 가라앉는다. 보조 돛을 내리라. 둘째 돛도 내리라. 보트 세척을 준비해라. 알겠나? 스타버, 갑판에 남아서 배를 지켜야 한다. 자, 키다. 바람 불어온 쪽으로 한 포인트. 이봐, 똑똑히 해라. 오, 꼬리가 나왔다. 아니, 뭔가 금은 파도다. 보트 준비는 되었나? 준비. 스타버, 내려주게. 낮게. 좀 더 빨리. 그는 허공을 날아 갑판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놈은 바람 아래쪽으로 똑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장님. 스톱이 외쳤다. 우리들에게서 자꾸 달아나고 있어. 배를 보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이봐, 짓거리지 마라. 돛줄을 준비. 키는 강하게 아래쪽으로. 활대를 돌려라. 세게 바람을 받아라. 됐어. 보트다. 곧 스타벅의 보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트가 내려져서 모두 돛을 달고 노를 전부 움직이자 보트는 물을 가르면서 쏜살같이 바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A여부는 돌격의 선두에 섰다.
배들러의 움푹 들어간 눈은 죽은 사람 같은 창백한 빛으로 불탔고 그 입가에는 음침한 경련마저 일고 있었다. 앵무조개의 껍질같이 소리도 내지 않고 뱃머리들은 파도를 가르고 달렸지만 적에게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윽고 접근해보니 바다는 한층 더 평온했는데 파도 위에 융단을 깐 것 같기도 하고 고요하게 펼쳐진 대낮의 목장 같기도 했다. 드디어 숨을 죽인 사냥꾼과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 사냥감과의 거리는 줄어들고 역력히 보이는 호그의 전모는 눈부시게 빛났는데 그것은 마치 별세계에서 온 것처럼 유유히 파도 속에 헤엄치면서 정교하고 아름다운 양털 같은 창백한 물보라 속에 끊임없이 에워싸여 있었다. 또한 저 멀리 약간 쳐던 머리에서는 커다란 대무늬의 주름이 보이기까지 했다. 그 옆에는 특히 융단을 깐 듯한 부드러운 파도 위에 방대한 유백색 이마에 허옇게 빛나는 그림자가 넓게 움직여 나가고 잔 물결은 가락을 맞추면서 그 그림자와 장난을 치고 있었다. 또한 그의 뒤쪽에서는 그 당당하게 지나간 자리가 이동하는 물의 계곡을 만들고 푸른 파도는 차례차례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양 옆구리에는 빛나는 물보라가 일어나 춤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경치는 부드럽게 해면을 덮는 수백 마리의 요란한 해조의 가벼운 발걸음이나 그 변덕스러운 비행으로 자꾸만 깨뜨려졌다. 중세 이탈리아 상선단의 색칠한 선체 위로 솟은 깃대처럼 흰 고래의 등에는 최근에 꽂힌 부러진 창자루가 우뚝 박혀 있었다. 간간히 구름처럼 무리를 이루어 고래 위를 차양처럼 덮으며 여기저기 이동하는 가벼운 해조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소리도 없이 그 창 끝에 내려앉아 흔들리면서 기다란 꼬리를 깃발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온화하고 환희에 찬 모습, 무섭게 달리면서도 강하고 부드러운 어떤 안정감이 이 활주하는 고래의 모습 속에 있었다. 폭력으로 유괴한 에우로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니키아의 여인입니다. 폭력으로 유괴한 에우로페를 자신의 아름다운 뿔에 매달리게 한 채 헤엄쳐가는 흰 황소 주피터 신, 처녀에게 뜨거운 추파를 던지며 크레타 섬의 혼인 잔치 자리를 향해 곧잘 잔물결을 헤쳐가는 그 매혹될 만큼 부드러운 질주. 아니 저 위대하고 장엄한 지고의 신 주피터도 장엄하게 물결을 헤쳐가는 이 빛나는 흰 고래를 능가할 수는 없었다. 부드러운 양쪽 옆구리, 그곳에서 갈라져 나가면서 끝없이 펴져가는 물길과 맞추어 고래는 그 눈부신 양 옆구리에서 미혹을 흘리는 것이다. 고래잡이 동료들이 이 조용함에 까닭도 알 수 없이 황홀하게 속아서 공격했지만 그 고요는 솟구쳐 흐름의 가면에 지나지 않음을 어쩔 수 없어졌을 때에야 발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용히, 유혹하는 듯 조용히, 오 고래여, 처음 그대와 마주친 만인의 앞을 미끄러져 가는구나. 일찍이 그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케 했는가. 이래하여 열대의 한없이 고요한 파도가 엄청난 환희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고 공중에 멈춰버린 듯한 그 파도 밑에 숨은 모비딕은 몸체의 흉포함을 끝내 보이려고 하지 않고 비꼬인 턱의 비참함도 완전히 감추고서 움직여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곧 그 거신은 그 앞쪽을 물에서 천천히 쳐들더니 곧 대리석빛의 몸체로 버지니아주의 천년교 같은 반원을 높이 그리고 깃발 같은 꼬리를 위협적으로 공중에 흔들며 전신을 드러내고는 이윽고 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허둥지둥 날개짓을 하거나 날개를 물에 적시며 흰 바다새들은 고래가 숨은 소용돌이 위를 그리운 듯 배회하며 날고 있었다. 노를 세우고 키는 물에 담그고 돛은 그대로 눌려둔 채 세척의 보트는 그저 조용히 떠서 모비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헤브는 보트의 고물에 버티고 서서 1시간이면 하고 말하고는 고래가 있는 쪽 저 멀리 바람 불어가는 방향의 어슴푸레한 공간과 광대하게 펼쳐진 유혹적인 공허에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이었고 소용돌이 치는 물을 타고 넘었을 때에 그의 눈은 이마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듯 보였다. 바람이 강해지고 바다에는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새들이다 새들, 태슈테고가 외쳤다. 백로가 날아갈 때와 같이 길게 한 줄을 지은 새의 무리는 모두 에이허브의 보트를 향해 날아왔는데 몇 야드 이내로 접근하자 물 위에 날개짓을 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듯 기쁜 듯한 소리를 지르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력은 인간보다도 날카로웠다.
에이허브는 해면에서 아무런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바다 밑을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흰 족제비보다도 더 작은 생동하는 하얀 한 점이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점점 더 커 보였으며 번쩍이던 두 개의 길로 흰색의 치열을 드러내 보이며 청량할 수 없는 심연에서 떠올라왔다. 그것은 모비딕의 쩍 벌어진 턱과 입이었다. 모비딕의 웅이하고 그늘진 몸집은 아직도 쥐푸른 물과 절반쯤 뒤섞여 있었다. 번쩍이는 입은 보트 밑바닥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대리석 무덤처럼 잔뜩 벌어져 있었다. 그래서 에이허브는 키를 한 바퀴 돌리고 보트를 이 끔찍한 괴물에게서 피해서 선회하게 하였다. 그러고서 패들러와 자리를 바꾸어 이물로 나가 퍼스의 작사를 쥐고 선원들에게는 노를 단단히 붙잡고 뒤로 물러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에 보트가 뱃머리를 축으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듯이 아직 물밑에 있던 고래의 머리와 딱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나 모비딕은 이 전술을 다 알아챈 듯 저 유명하고 사악한 지혜, 순간적으로 몸을 획 뒤채어 주름살 투성이 머리를 배 밑바닥에 바싹 들이댔다. 선체의 관자와 늑골 하나하나마다 순간적으로 전율이 훑고 지나갔다. 고래는 덤벼드는 상어의 자세를 취하고 비스듬히 위를 보고 몸을 눕혀 천천히 맛보는 것처럼 뱃머리를 통째로 입에 물었다. 길고 좁게 쩍 벌어진 주름살 투성이 아래턱은 꼬부라지 공중에 높이 치솟았고 이빨 한 개는 노바지에 걸려 있었다. 푸른빛 도는 진주색 턱의 내부는 에이허브의 머리에서 채 6인치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자세로 흰 고래는 부드러우면서도 잔인하게 고양이가 생쥐를 희롱하듯 연한 노송나무 제목을 흔들었다. 패들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눈빛으로 이를 응시하며 팔짱을 끼고 있었으나 선원들은 서로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고물 끝으로 달렸다. 고래가 이토록 사악한 방법으로 이 비운의 배를 희롱하는 데 따라 달력을 받은 양쪽 배째는 부풀었다 오므라들었다 하였다. 더욱이 그 몸통은 배 밑의 물속에 감추어져 있어 뱃머리가 그 고래의 내부에 들어간 것과 같았으므로 뱃머리에서 그놈을 향해 작사를 찌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다른 보트는 저항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 본의 아니게 망설이고만 있는 형편이었고, 눈앞에 있으면서도 적을 어쩌지 못하여 감질이 난 저 편집광 에이허브는 불같이 화가 났지만 가장 정오하는 적의 턱 속에 산채로 무력하게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 모든 사실에 광분한 에이허브는 맨손으로 배의 늑제를 움켜잡고 고래의 입에서 비틀어 떼어내려고 사납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헛된 몸부림이라 생각되었으나 이었고 턱 쪽에서 떨어져 나왔다. 배째는 약해서 쉽게 휘어져 부러져 버렸다. 그때 고래는 고물 쪽에서 미끄러져 가면서 양턱으로 보트를 완전히 절단해버리고 이었고 표류하는 두 파편 사이에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파편은 부서진 끝쪽을 기울인 채 나란히 떠돌고 선원들은 고물의 파괴된 배전 판자에 매달려 물을 헤치는 데 필요한 노를 두 배전에 붙들어 매리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보트가 둘로 꺾이기 전의 일순간 에이허브는 고래가 교활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몸이 자유로워졌는데,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그 의도를 알아채고 지체하지 않고 보트를 적의 이빨 사이에서 밀어내려고 마지막 힘을 팔에 넣었다. 그러나 보트는 점점 더 고래의 입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기울어졌다. 기우는 대로 흔들려서 그는 고래의 입에서 손을 놓쳤는데, 고래를 떠밀려고 몸을 숙이는 찰나 고래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파도 속에 거꾸로 빠지고 말았다. 물결을 일으키며 적에게서 물러선 모비딕은 지금 약간 떨어진 곳에 몸을 뉘어 그 장방형의 허연 머리를 큰 파도 속에서 똑바로 내밀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며 방추형의 온몸을 빙글빙글 회전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거대한 주름살 투성이인 이마를 20피트 이상이나 물에서 쳐들고 올라올 때 높아진 물길은 그것과 뒤섞이는 물길과 더불어 번쩍번쩍 빛나면서 고래의 몸에 부딪혀 부서졌고, 복수심에 불타 몸을 뜨는 듯한 물줄기는 더 높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폭풍이 일 때 영국 해협에 풀이 죽었던 파도가 에디스톤의 제방에서 물러섰지만 곧 다시 의기양양하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꼭대기를 넘어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모비딕은 곧 수평 자세로 되돌아가서 남판 선원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 지나간 자리 양쪽에 이는 이 심술궂은 물결은 고래가 더욱 새롭게 더욱 흉포한 공격을 가하려고 기세를 돋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했다. 마카베우스에 의하면
안티오쿠스의 코끼리들은 포도며 뽕나무 열매의 빨간 즙을 보면 피인 줄 알고 미쳐 날뛰었다고 하는데 부서진 보트를 본 고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에이허브는 오만한 고래의 꼬리가 만드는 물거품에 그의 숨이 막히고 헤엄을 치료해도 질른발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 끔찍한 소용돌이 한복판에 가까스로 떠있는데 지나지 않았고 그의 머리는 조금만 찔러도 터져서 없어지는 물거품처럼 맥없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었다. 펜들러는 파편이 되어버린 고물에서 냉랭하게 태연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고 뱃머리 파편에 매달린 선원들은 그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게 고작인 상태였다. 어지럽게 원을 그리며 도는 고래의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별들처럼 빠르게 돌며 자꾸만 좁혀지는 원의 크기는 그들 위를 수평으로 덮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직 무사했던 다른 두 척도 주위를 먼 곳에서 에워쌀 뿐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공격할 용기도 없었다. 그런 일을 하면 위태로운 재난에 빠진 에이허브 이외의 모든 포류자들을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에이허브 노인의 머리를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는 불쾌한 수면의 바깥 한쪽 끝에서 망연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본선 독대 꼭대기에서 이 광경은 전부 보였으므로 활대를 똑바로 돌리고 현장으로 달려와서 가까이 접근했다. 에이허브가 물속에서 배를 하고 외치는 순간 모비딕 주변에서 파도가 일며 부딪혀와 한동안 그는 파도 깊숙이 가라앉아 버렸다. 그러나 허우적거리면서 떠올라와서 운 좋게 높은 파도 위에 올라타고는 고래를 향해서 배를 달리라 쫓아버리라 하고 고함을 쳤다. 피코도의 뱃머리는 뾰족했기 때문에 마의 소용돌이를 타고 넘어 훌륭하게 흰 고래와 그 희생자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고래가 불쾌한 듯 물러나자 서둘러 보트를 구조하러 나왔다. 스톱의 보트에 끌어올려진 에이허브의 눈은 핏발이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금물은 허옇게 주름에 엉겨붙었다. 그리고 오래 계속된 긴박감으로 기진맥진하여 의식이 몽롱해져 버렸고 한동안 스톱의 뱃바닥에 마치 코끼리 무리에 밟혀 녹초가 된 몸처럼 쓰러져 있었다. 계곡에서 울리는 공허한 소리 같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통곡이 그의 몸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신체적 피로의 강렬함은 오히려 그 고달픈 기간을 짧게 만든다. 그러나 초인적인 사람들은 한순간의 범위에서 그전 생애에 걸쳐 고루 나누어진 가벼운 고통의 전량을 한순간의 심각한 고통으로 응축시키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그 개개인의 고통은 즉시 해결하지만 신의 뜻이라면 일생 동안 강렬한 순간순간을 거듭하여 몇 대대로 비통을 쌓아 올릴 것이다. 비록 임의의 중심이라 하더라도 이 고매한 사람들은 그 둘레에 보다 유약한 영혼들을 감싸 안기 때문이다. 작살은 에이허브는 급히 팔꿈치에 비틀거리면서 몸을 기대고 반쯤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작살은 무사한가? 네, 던지지 않으셨으니까요. 이겁니다. 스톱은 그것을 내밀었다. 내 앞에 놓아두게. 행방불명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가 5개 있고 사람도 5명 여기 있습니다. 좋아. 이봐, 손을 빌려다오. 일어서야겠다. 됐어. 놈이 보이는군. 보라. 아직 바람 불어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굉장한 물뿜기구나. 이봐, 손을 떼라. 에이허브님의 뼛속에는 불멸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단 말이다. 도치를 따르라. 노를 저어라. 자, 키를 잡아라. 부서진 보트의 선원이 다른 보트에 의해 건져냈을 때 이 보트의 일을 돕는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추적은 이른바 두겹 노의 형식으로 나란히 저으면서 계속된다. 지금도 그랬다. 보트에 가중된 힘은 고래에게 가중된 그것에 미치지 않았다. 고래는 그 지느러미 하나하나를 세겹으로 한 것처럼 보였고 그 진행의 신속함으로 보아 만일 이 조건에서 쫓으려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한없이 오래 끌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어떤 선원들이라 해도 그렇게 오래 끊임없이 긴장하여 계속 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짧은 시간 교대한다 해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추적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수단으로 본선이 선택된다는 많지 않은 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보트는 본선에 접근하여 곧 기중기로 들어 올려졌다. 부서진 보트의 두 조각은 이미 그 이전에 건져졌다. 그리하여 모두 건져 올린 후 피크도어는 돛을 높이 달고 보조도트를 옆으로 내밀어 마치 엘버트로스가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날개를 편 것처럼 바람 불어가는 방향으로 모비딕의 뒤를 쫓았다. 고래의 빛나는 물뿜기는 누구나 잘 아는 저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돛대 꼭대기의 사람들로부터 시시각각 보고되었다.
가라앉았다고 보고된 순간부터 A허브는 나침 상자의 시계를 손에 들고 가판을 걸으면서 시간을 재고 그 예정된 시간이 되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이번 스페인 그만은 누구의 것인가? 보이나? 만일 보이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오면 즉시 자기를 막루 위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지나갔다. 즉 A여부는 지금 돛대 꼭대기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순간 다시 초조하게 가판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따금 침묵을 깨뜨리고 돛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돛을 좀 더 높이 올리라든가 좀 더 넓게 달라든가 명령하기도 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조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뒷가판에 뒤집힌 채로 내던져 있는 이물과 고물이 모두 부서진 그의 보트 옆을 지나다니다가 마침내 그 앞에 멈춰 섰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에 새로운 구름이 가로질러 가듯 더욱 짙은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스톱이 멈춰선 A허브를 보았다. 그는 딱히 허세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용기가 조금도 줄지 않았음을 보이고 선장의 눈에 대담한 사람으로 비치려는 생각에서였는지 가까이 다가가 파편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당나귀도 안 먹는 엉겅퀴 격이군. 놈의 입이 심하게 찔린 모양이군요. 하하. 난파된 것을 보고 웃다니 몰인정하군. 자네 무서움을 모르는 불같은 놈이라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겁쟁이라고 야단을 치고 싶단 말이야. 난파선 앞에선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정말입니다, 선장님. 가까이 다가온 스타벅이 말했다. 이건 엄숙한 광경입니다. 전조입니다. 흉조예요. 흉조? 흉조라고? 사정 같은 말 하지 마라. 만일 신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할 수 있을 걸세. 목을 갸우뚱하거나 노파들같이 징조가 어떻고 할 리가 없어. 없어져. 자네들은 막대기의 양 끝과 같아서 스타벅은 스타벅을 뒤집어 놓은 거야. 너희들 둘이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A허브는 몇백만의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계 속에 혼자 서 있다.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이웃과도 아무 관련이 없어. 어이 추워라. 떨리는군. 어찌된 일일까? 이봐 망지기 보이나? 물을 뿜고든 불러라. 1초 동안에 10번을 뿜더라도. 날은 거의 저물었고 다만 그 황금빛 옷자락의 가장자리만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곧 캄캄해지려고 했으나 망보는 선원들은 언제까지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물 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어두워서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마지막 보였을 때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나? 거전대로입니다, 선장님. 똑바로 바람 불어가는 쪽이었습니다. 됐어. 놈도 밤엔 천천히 달리겠지. 스타벅, 주돛대와 윗돛대의 돛을 내리라. 밤사이에 지나쳐가면 안 돼. 지금 놈은 달리고 있지만 잠깐 멈출지도 모른다. 자, 키이다. 가득히 바람을 받게 해라. 위에 있는 선원들 내려와라. 스톱, 모든 돛대 꼭대기에 사람을 교대해서 아침까지 감시하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그는 큰 돛대의 스페인 금화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다들 들으라. 이 금화는 내가 세운 공으로 내 것이 되었다. 그러나 흰 고래라는 놈이 죽을 때까지는 여기에 맡겨두기로 한다. 그러니까 놈이 잡혀 죽는 날 맨 먼저 놈을 발견한 자에게 이 금화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또다시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다면 그 10배의 금액을 너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겠다. 자, 해상.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몸의 반을 성강구 안에 두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새벽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만 이따 그 몸을 일으켜 밤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참 대단하네요. 이 선장.